사람은 마음이 바뀌지만 걔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구야, 이것만 부탁한다. 꼭 갖다 줘야 해. 새벽 4시 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 봉투 내놔. 걔한테 맡길 일이 어딨어.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사람은 흔들려도 걔는 안 바뀐다. 하지만 그날 밤, 백구가 지켜낸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해명시 보람병원 304호실의 형광등이 회백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돌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 미라와 또 한바탕 싸운 뒤였거든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번 해봐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백구였어요. 백구는 어머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7년 전 해명시장 떡집 앞에 떨어져 있던 강아지를 어머니가 주워 키운 진돗개였죠. 처음엔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개까지 키우시면 어쩝니까라고 말했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외로우면 병이 나는 법이야. 개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살맛난다. 그때는 그 말 뜻을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산소호흡기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어요. 뇌경색 초기 증상으로 쓰러지신 지 사흘째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의식은 또렷하시지만 언어 중추에 경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삑삑삑.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알람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신 걸까요?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윤지아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3일 전부터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처리가 꼼꼼했어요. 순자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려 하셨어요. 하지만 뇌경색의 후유증 때문인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그걸 알아챘는지 어머니 손이 닿을 만한 곳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백구야, 잠깐만. 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더듬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푸석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식 변호사에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태식 변호사는 몇 년 전까지 해명시장 상인연합회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분을 찾으시는 걸까요? 이걸 꼭 갖다 줘야 한다. 어머니는 백구의 목걸이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걸어주셨어요. 백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윤지아 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밤에 갑자기.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걔는 안 바뀐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백구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유난히 맑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뭔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삐삐. 심전도 측정기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맥박이 불규칙해진 거였어요. 환자 상태 확인. 304호실 응급 상황.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지아 씨는 재빨리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일시적인 흥분 상태 같습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흥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백구에게 그 봉투를 건네시는 순간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았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에 걸린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백구에게 그걸 맡기셨는지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어요. 응급실 호출음이 병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새벽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그보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 달 전 10월의 해명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었습니다. 어머니의 떡집도 그랬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시루에 물을 올리시던 어머니. 그 옆에는 항상 백구가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도 수고한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떡을 찌면서 백구에게 말을 거셨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죠.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어머니에게 백구는 마지막 7년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해명시장 108번지 순잔의 떡집. 문짝에 붙은 간판은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어머니는 새 간판으로 바꾸자는 제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 간판이 우리 역사야. 바꿀 이유 없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굽히지 않으시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시장 곳곳에 빨간 종이가 붙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해명시 진포동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공문이려니 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곳이야 재개발이 되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순자 씨 들었어? 이번엔 진짜래. 장봉달 어르신이 떡집 앞 평상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70세 어르신은 해명시장에서 40년 넘게 노점을 하고 계셨죠. 시장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었어요. 진짜가 뭐야, 봉달 씨. 20년 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잖아. 어머니는 시루뚜껑을 열며 시큰둥하게 답하셨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갓 쪄낸 시루떡의 달콤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구청에서 직접 나왔더라고. 장봉달 어르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구청이 뭐 어때서? 나는 여기서 30년 살았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 아니야. 그때는 어머니의 그 말이 그냥 고집으로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백구는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어머니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지 그래요.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내 미라가 계속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알아볼 게 뭐가 있어.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가게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어요. 사실 그 무렵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 택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몇 달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쉴 형편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매일같이 은행 고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정말 안 돼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야.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저희 통장은 매달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럴 때마다 미라는 어머니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그 집을 아끼시는데.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미라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명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분 계세요? 그들은 상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저런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어요. 며칠 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씨, 생각해봐. 보상금만 제대로 받으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장사할 수 있어. 그래, 여기 붙어 있어 봤자 나중엔 더 손해야. 하나둘씩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버틴 이유가 있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백구는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라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한 번만 제대로 말해봐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라는 계속 저를 부추겼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10월 마지막 주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지? 네. 갑자기 변호사는 왜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둬야겠어.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하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노태식 변호사 아세요? 예전에 상인연합회 일 도와주던 분. 아, 그분. 알지. 왜?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그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계셨어요. 백구도 늘 그랬듯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응급실에 계셨어요. 의사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그때 백구가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 뒤를 계속 뛰어온 거였어요. 걔는 병원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백구는 병원 입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후 새벽 그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어머니가 백구에게 그 봉투를 건네신 일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재개발 압박도 우리 집 경제 사정도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혼자 해결책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아닌 백구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걔는 안 바뀐다. 어머니의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또렷하시지만 언어 중추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실 때 조금 느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라는 회사 일이 있다며 저녁에 온다고 했고 백구는 병원 입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하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네, 어머니. 내가 준비할 게 있어.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뭘 준비하세요? 집일. 정리해야지. 집일이라고 하시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재개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지금은 몸 회복이 먼저예요. 그런 일은 나중에. 아냐. 지금 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꺾이지 않으시는 그 목소리였어요. 내가 쓰러진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 거야. 어머니는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입원하신 이틀 동안 해명시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순자 씨 어디 갔어?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그럼 지금이 기회 아냐?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만 빼고는 거의 모든 상인이 재개발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 혼자는 안 돼. 문서 하나만 제대로 쓰면 너희도 살고 이 집도 산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힘이 없으셔서 다시 누우셨죠. 무슨 문서요? 위임장?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건부로 신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신탁이요? 집도 지키고 너희 살 길도 만들고. 어머니는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그 마음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미라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딘가 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미라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미라야, 잘 왔다. 어머니, 혹시 중요한 얘기하고 계셨어요? 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미라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깐 미라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 정리하는 일 말하고 있었어. 아, 그 이야기요. 미라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변호사 통해서 하려고 하세요? 응, 노태식 변호사 있잖아. 예전에 상인연합회 도와주던 사람.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굳이 변호사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요즘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많던데. 간단한 게 어디 있어. 이런 일은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는 미라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변호사 수임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직임만 받으면 되는데 변호사는 왜 끼워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있었죠. 수임료는 내가 낼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미라는 계속 변호사를 반대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변호사를 꺼리는 걸까요? 미라야, 너 혹시 다른 방법 알고 있어?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아, 그게 사실 회사 동료 중에 부동산 중개하는 분이 있어서요. 그분이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중개인? 네. 법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런 서류 업무는 전문이세요. 미라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언제부터 그런 사람 알고 지냈어? 얼마 전부터요. 우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게 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라가 이미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어차피 어머니 허락받아야 할 일이니까. 미리 알아본 것 뿐이에요. 미라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라야, 고맙긴 하지만 내일은 내가 정하겠다. 어머니, 이상한 낌새가 나면 난 못해. 어머니의 직감이 발동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일찍 집에 갔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남자다움에야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도윤아, 노태식 변호사 연락처 좀 알아봐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백구는 잘 있지? 네, 병원 입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착한 녀석. 사람보다 믿음직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노태식 변호사 연락처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으셨어요.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었어요. 미라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격식을 차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는 분 모셔왔어요. 미라 뒤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간편 위임장으로 처리하시면 시간도 안 걸리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간편 위임장?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으셨어요.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변호사 통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 순간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됐어.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김법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분은 수수료가 비싸실 텐데. 미라가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해? 김법무사는 미라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재개발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이 뭐가 어떻게 돼? 이미 대부분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어머님만 늦어지면.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확 변하셨어요. 나를 재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손해를 보실까봐.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미라도 같이 나가. 당분간 오지 마. 어머니는 돌아누우셨어요. 미라와 김법무사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도윤아, 내일 노태식 변호사 만나면 내 계획 다 얘기해 줄게. 네, 어머니. 그런데 혹시 내가 못 만나게 되면 무슨 소리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백구한테 부탁할게. 백구한테요?
응. 사람은 마음이 바뀌는데 걔는 안 바뀌거든. 그때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어머니가 백구에게 봉투를 맡기신 그 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라와 그 법무사가 뭘 노리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아닌 백구를 택하신 거겠죠. 어머니는 끝까지 옳은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미라와 김 법무사를 내보내신 후 어머니는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전 회진 시간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보호자분과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의사는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깐 머뭇거리셨어요. 하지만 뭔가요? 뇌경색 초기 증상이 예상보다 진행되고 있어요. 언어 중추뿐만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요? 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못하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며칠 후엔 어떨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미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의사는 인사를 하고 가셨고 미라가 제게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된다고 하네.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그럼 지금이 기회네요. 기회라니? 어머니 의식이 또렷하실 때 서류 끝내야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쩔 거예요? 미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 만나겠다고 하셨잖아. 언제요? 변호사가 언제 와요? 오늘 오후에. 늦어요.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미라는 저를 다그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님? 네, 저 미라예요. 네, 지금 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미라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지금 안 하면 정말 늦어져요. 30분 후, 김 법무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린 김 법무사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김 법무사는 끈질겼어요. 간편 위임장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간편하면 뭐가 좋아?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 법무사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보상금?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머님 집과 상가를 합쳐서 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이라는 숫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면 저희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텐데.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더욱 그렇고요. 김 법무사는 계속 압박했어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라도 거들었어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여보 일도 못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3억이면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네, 보장합니다. 김법무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봐볼까?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저도 안도했어요. 이제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김법무사는 재빨리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야? 위임장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권 위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그래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집도, 상가도, 보험도. 네,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는 김 법무사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 누구야? 네, 김 법무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낸 거야? 김 법무사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조합?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어머님, 오해입니다. 오해? 정권 위임받아서 내 재산 다 처분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서류를 던져버리셨어요. 나가. 당장 나가. 김 법무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가족이 결단하셔야죠. 오래 걸리면 감 떨어져요. 그의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미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뭘 하겠다는 거야? 빚 갚고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내 집 팔아서?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야 할 집인데. 그게 너희가 정할 일이야? 어머니와 미라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김 법무사가 나가고 미라도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병실에는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네, 어머니. 나를 믿어? 네, 물론이요. 그럼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마. 어머니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날 밤 늦게 미라가 다시 병원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라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정말 우리 상황이 절박해요. 미라는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새벽 3시경이었어요. 간병인 윤지아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저를 불러 깨우셨어요. 도윤아. 네, 어머니.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뭔가 써져 있었어요. 이걸 노태식 변호사한테 갖다 줘야 해. 지금요? 응. 지금 아니면 늦을지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있을까요? 그럼 백구가 가져다 줄 수밖에. 백구가요? 어머니는 윤지아 씨를 불러 깨우셨어요. 윤 씨, 죄송한데 백구를 잠깐 데려와 줄 수 있어요? 윤지아 씨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잠시 후 백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사흘 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렸던 백구는 어머니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이걸 갖다 줄 수 있겠니? 어머니는 백구의 목걸이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걸어주셨어요. 윤 씨, 백구를 엘리베이터 홀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럼 혼자 갈 거예요. 어머님, 이런 새벽에 걔 혼자. 괜찮아요. 백구는 길을 잘 알아.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라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라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CCTV로 뭔가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그 봉투 뭐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윤지아 씨에게 눈짓하셨어요. 윤지아 씨는 백구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미라가 뒤를 쫓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지아 씨가 미라를 가로막았어요. 환자분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보호자분이시면 환자분 뜻부터 따르시죠.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미라와 윤지아 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백구는 번개처럼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미라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 돼. 미라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백구를 선택하신 이유도, 새벽 시간을 택하신 이유도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백구가 지켜낸 그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백구가 재빨리 뛰쳐나왔어요. 목에 건 갈색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새벽 4시에 병원 로비는 적막했어요. 응급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경비원은 졸고 있었어요. 백구는 잠깐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시킨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백구,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지 계단으로 쫓아온 거였어요.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병원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잠깐만, 백구야. 미라가 계단 참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구는 이미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윤지아 씨였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윤지아 씨가 미라에게 물었어요. 백구 쫓아가야 해요. 중요한 걸 가져갔거든요. 환자분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왜 방해하세요? 윤지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이 뭔데 계속 끼어들어요? 미라가 화를 냈어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제 일이죠. 환자 의사?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그래도 어머님 나름대로는 분명한 의사가 있으시잖아요. 윤지아 씨는 미라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새벽에 개를 쫓아다니시는 게 옳은 일인가요? 환자분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은 무슨, 저희 집안 망하는 걸 걱정해야죠. 미라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경비원이 눈을 떴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아, 죄송해요. 환자 보호자인데 잠깐. 윤지아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곧 정리될 거예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이 백구는 이미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해명시장이었어요. 미라가 다시 뛰어가려 했지만 윤지아 씨가 팔을 살짝 잡았어요. 보호자분, 잠깐만요. 놓으세요. 환자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병원 규정상 보안팀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윤지아 씨의 말에 미라가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환자분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호자라는 이유로 방해하시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지아 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뭔가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어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미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간병인 윤지아입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윤지아 씨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사이 백구는 병원에서 시장으로 가는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매일 다니던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죠. 새벽 5시가 가까워지면서 시장 준비를 하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구 아냐? 과일 가게 아저씨가 백구를 알아봤어요. 순자 씨네게 맞네. 근데 혼자 뭐하냐?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목에 건 봉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 입구 근처에서 장봉달 어르신이 노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0세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장사 준비를 하셨거든요. 야, 백구야. 장봉달 어르신이 백구를 불렀어요. 어디 가노? 뭐 들었는데? 어르신은 백구 목에 걸린 봉투를 보셨어요. 순자가 뭘 시켰나? 백구는 장봉달 어르신을 힐끗 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장 안쪽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이상하네. 장봉달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백구가 시장 골목을 달려가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택시였어요. 미라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쫓아온 거였어요. 기사님, 저기 개 보이세요? 그거 따라가 주세요. 개를 따라가라고요? 네, 급한 일이에요. 택시가 천천히 백구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장 골목은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미라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님? 네, 저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걔가 뭘 가져갔다고요? 네, 봉투를 물고 도망쳤어요. 아마 변호사한테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그럼 막아야죠. 지금 어디 있어요? 해명시장이요. 제가 친구들 좀 불러볼게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해명시장으로 와줄 수 있어? 응, 친구 한 명 더 데려와. 개 한 마리 잡아야 해. 미라의 계획은 분명했어요. 백구를 막아서 봉투를 빼앗겠다는 거였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윤지아 씨가 어머니 병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들지 않고 계셨어요. 어머님, 백구 잘 보냈어요. 고마워요, 윤 씨.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권리는 없죠. 윤지아 씨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윤 씨는 이런 일에 익숙해 보이네. 네. 법적인 것도 잘 아시고 환자 권리도 잘 아시고 어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어요. 그냥 간병이라면서 많이 봤어요. 윤지아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신 적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윤지아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옛날에 상인연합회에서 봉사활동했었어요. 상인연합회? 네. 법률 상담이나 권리 보호 같은 일들. 어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럼 노태식 변호사도 아시겠네요? 네, 그분이 저희 지도해 주셨거든요. 그제야 어머니가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백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길을 알려줬거든요. 윤지아 씨의 말에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노태식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미라가 친구들을 불러서 시장 골목 여러 곳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깨온다. 미라의 친구가 소리쳤어요. 백구는 앞이 막힌 걸 보고 방향을 바꿨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백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때 장봉달 어르신이 나타나셨어요.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르신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개 잡으면 안 되냐? 우리 집 개인데. 미라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순잔의 백구야. 장봉달 어르신은 속지 않으셨어요. 걔는 죄 없다.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르신이 우산으로 길을 가로막으며 백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와 봉투가 우산에 엉키면서 봉투가 살짝 찢어졌어요. 서류 일부가 바람에 날렸어요. 안 돼. 미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 봉투 제 담당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노태식 변호사였어요. 새벽 운동을 나왔다가 소동을 보고 온 것 같았어요. 변호사? 미라가 당황했어요. 네. 한순자 어머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노태식 변보사는 백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야, 친구. 백구가 주춤하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남은 서류를 노태식 변호사 손에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윤지아 씨도 장봉달 어르신도 심지어 노태식 변호사까지도 모두 어머니의 편이었던 거예요. 백구가 지켜낸 봉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노태식 변호사가 백구로부터 서류를 받아든 순간 시장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라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장봉달 어르신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게 뭔가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노태식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찢어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군요. 변보사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조건부 위임 및 유언 대용 신탁 초안이네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노태식 변호사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절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변호사님, 그 서류 저희가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보호자거든요. 미라가 다가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의뢰인의 개인적인 서류입니다. 보호자라 해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의뢰인? 어머니가 언제 의뢰를 하셨다는 거죠?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며칠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기로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보내신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그때 장봉달 어르신이 끼어들었어요. 순자가 뭘 준비하고 있었구나. 역시 그 사람답다. 봉달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긴 해도. 순자가 혼자 다 계획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한테 패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장봉달 어르신의 말에 뭔가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변호사님,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그랬어요. 미라가 계속 주장했어요.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더욱 빨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노태식 변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왜 안 되는 거죠? 변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미라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녀의 친구 중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하세요. 지금은 쉬고 계실 텐데. 하지만 변보사는 이미 의심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중요한 서류는 가족들이 먼저 알고 있기 마련인데 저희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욱 어머님께 직접 들어봐야겠네요. 노태식 변보사가 걸음을 옮기려 하자 미라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변보사님, 잠깐만요. 네. 혹시 그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변보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집과 상가의 처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고 보험금 처리 방법, 그리고요? 상속에 관한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요. 특별한 조건? 제가 되물었어요. 자세한 건 어머님께 직접 확인한 후에 말씀드릴게요. 변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라가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다고. 미라야,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다가갔어요. 당신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최후 통첩 왔어. 이번 주 안에 이자라도 안 내면 경매 들어간다고.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집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미라의 절망적인 고백에 장봉달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게 급하면 순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속이려고 했어? 어머니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집 팔라고 하면? 그럼 법무사는 또 뭐야? 간편 위임장은 또 뭐고? 어르신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라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태식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위조 위임장을 만들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미라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그 김 법무사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이죠? 변보사의 추궁에 미라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만약 위조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다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보사의 말에 미라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몰랐어, 미라야. 그냥 걔 잡으라고 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려 했어요. 어디가? 미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백구가 조용히 노태식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수고했다. 장봉달 어르신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노태식 변보사가 말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확인해보고 이 서류의 법적 효력도 검토해봐야 하고.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사람이 아닌 백구를 선택하셨는지 말이에요. 사람은 흔들리지만 백구는 끝까지 어머니의 뜻을 지켜낸 거였어요. 미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멈추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백구가 지켜낸 진실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노태식 변보사가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운 빛으로 변해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뭐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고려하셨어요.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집을 지키는 것도, 재개발 압박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세한 건 어머님께 직접 들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보사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가족을 버리려던 게 아니라 가족을 구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미라도 그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며 일어났어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까요? 서류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어요. 노태식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어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미라는 우리와 함께 왔지만 말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큰 충격이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하자 윤지아 씨가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노태식 변호사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또렷하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노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류 잘 받았습니다. 노태식 변호사가 인사하며 찢어진 서류를 꺼냈어요. 좀 손상됐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백구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백구야, 수고했다. 잘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이 서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 듣고 계세요. 어머니는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조건부 위임 및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간단해. 집과 가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팔 수 없어. 누가 와도 안 돼. 어머니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럼 재개발은요? 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개발도 못해. 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보험하고 노후보험, 그거 다 따로 관리해. 너희들 손 안 닿는 곳에 신탁으로 묶거나. 왜요?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꺼. 은행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미라가 집 나간 다음 날부터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집 팔자고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집과 가게는 도윤이 같대. 일정 부분은 상인연합회 공익기금으로 기부해. 공익기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도와줬어. 갚아야지.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만약 무리한 매도나
강제 이주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들어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미라야, 너 김법무사한테서 돈 받았지? 어머니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확인했어. 그때 윤지아 씨가 나섰어요. 실례지만 증거가 있어요. 증거? 미라가 당황했어요. 병원 CCTV에 다 기록됐어요. 김 법무사와 만나신 것도, 정권 위임장 가져오신 것도. 윤지아 씨는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녹음? 환자 보호를 위한 병원 규정이에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녹음 녹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영상 속에는 미라와 김 법무사가 모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보상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나요? 윤지아 씨의 질문에 미라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려고. 어머니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던 게 살려고 한 일이야? 제가 화를 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있었던 일도 다 기록됐어요. 윤지아 씨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장봉달 어르신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신 거예요. 영상에는 미라가 친구들과 백구를 잡으려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노태식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위조 위임장 시도는 사기죄고요. 미라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이자 더 밀리면 어쩔 건데. 미라가 소리쳤어요. 미라야. 제가 다가갔어요.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그때 윤지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참고로 보호자분께 위조 위임장 시도 정황이 병원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세한 건 내일 경찰서에서 말하시죠. 윤지아 씨의 차분한 위협에 미라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윤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상인연합회 봉사팀 출신이에요. 노태식 변보사님 밑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던 거군요. 네.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간병인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 사실이 제일 쉽게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거예요. 윤지아 씨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셨던 거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어머니가 미라를 바라보셨어요. 사람은 어려우면 흔들리는 법이야. 이해해. 그리고는 백구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흔들려도 넌 아니구나. 백구가 어머니 손등을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동했거든요. 미라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돼. 어머니의 용서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백구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 모든 걸 지켜냈어요. 집도 가족도 그리고 신뢰도 말이에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해명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탁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무리한 개발은 불가능해진 거죠.
어머니는 한 달간의 재활치료를 받으신 후 왼손에 힘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도윤아, 시루 좀 도와줘. 어머니가 부르시면 제가 달려갔어요. 이제는 함께 떡을 만드는 일이 즐거워졌거든요. 미라는 처음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혼해줘.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미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려워하니까. 그랬던 거지. 이제 방법을 찾았잖아. 우리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경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약속했어요. 신용카드는 모두 정리하고 대출 이자는 어머니의 보험금 신탁에서 나오는 돈으로 차근차근 갚아나갔어요. 어머니의 계획이 정말 완벽했더군요. 저는 다시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택배는 아니지만 상인들 사이에 작은 배송 업무를 맡았어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도윤아, 이거 떡집에 갖다 줘. 도윤아, 이건 과일 가게로. 상인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어머니의 덕분이었어요. 장봉달 어르신은 시장 입구에 특별한 손팻말을 세우셨어요. 이 골목은 개와 사람이 서로 지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백구가 유명해진 거죠. 봉달 할아버지, 그 팻말 왜 세웠어요? 백구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충성심이 뭔지 말이야. 어르신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노태식 변보사는 상인연합회 공익기금의 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어머님의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변보사의 말에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지. 그리고 윤지아 씨에 대해서도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윤지아 씨가 원래 상인연합회에서 봉사일했었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간병일을 시작했는지도 알아? 왜요? 본인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기를 당했었대. 의식이 없을 때 재산을 몰래 처분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윤지아 씨가 그런 일들에 민감했던 거군요. 사람이 아플 때 사실이 제일 쉽게 왜곡된다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윤지아 씨가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고 싶어서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11월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해명시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을 찌고 계셨어요.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하고 계셨어요. 백구는 늘 그랬듯이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옆에서 위로해드리곤 했죠. 백구야, 오늘도 고생한다. 어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참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미라도 요즘은 가끔 시장에 와서 도와줘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미라를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미라야, 그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네, 어머니. 알겠어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 네. 미라가 어머니께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노태식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공익기금으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네.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주차장도 정비하고 상인분들이 더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재개발 안 해도 되는 거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개발보다 보존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요. 그 말에 시장 상인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와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우리 발치에 누워 있었고 시장은 하루의 마지막 활기를 보이고 있었어요. 도윤아, 네 어머니. 그날 내가 백구를 선택한 이유 알겠니? 네. 사람은 흔들리지만 걔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야. 어머니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응. 믿음으로 지키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나는 사람을 의심했지. 너희가 나를 속일까봐, 내 재산만 노릴까봐. 어머니. 하지만 백구는 달랐어. 끝까지 믿고 지켜줬지. 백구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믿고 살자. 백구처럼. 네, 어머니. 해가 지면서 시장에 노을이 물들었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백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때 미라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쓸 재료 다 샀어요. 고생했어. 도윤 씨도 수고하셨어요. 미라가 제게도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인사가 이제는 고마워요. 어머니가 천천히 시루 덮개를 들어 올리셨어요. 마지막 떡을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백구의 목걸이 고리가 살짝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어머니는 사람 대신 개를 믿었어요. 믿음은 목줄이 아니라 약속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을, 이 시장을 다시 세웠어요. 백구가 꼬리를 2번 흔들고 가게 문 앞에 앉았어요. 부서진 가족의 가장자리들이 서로에게 천천히 꿰매져가는 아침이 또 올 거예요. 지금까지 백구의 목에 걸린 위임장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